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아마존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2026년 1월 현재 아마존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에서 아마존이 더 이상 단순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행성급 지능형 유틸리티가 되기 위해 매년 125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16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심장부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미래를 위한 현명한 도박일지 아니면 그냥 위험천만한 현금 소각 파티일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 겁니다. 특히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위협. 그러니까 폭증하는 노동비용, 광고 사업의 미래, 그리고 이 치열해지는 클라우드 경쟁에 아마존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 제국의 화려한 재무제표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전략과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해부해보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이익률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5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34.6%에 달해요. 한동안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클라우드 제왕이 완벽하게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높은 이익률의 성격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상당히 방어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 높은 마진은 고객들이 비싼 엔비디아 GPU를 쓰는 대신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칩 있잖아요. 그 트레니엄과 인퍼렌시아로 넘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 그리고 할인 정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왜 방어적인 건가요? 자체 칩을 쓰게 해서 이익을 더 남기는 거니까 이건 공격적인 전략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엔비디아 GPU가 거의 필수적이 되면서 클라우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AWS는 자신들의 클라우드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게 월세를 내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자체 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공격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에게 빼앗기는 마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방어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내 집 앞마당을 지키려는 싸움이었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돈을 버는 곳으로 알려진 리테일, 즉 전자상거래 부문은 어떤가요? 북미 지역 영업이익률이 한 5, 6%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첫 번째 이익의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5, 6%라는 이익은 거의 전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만 광고 수익이 무려 177억 달러에 달했죠. 만약 이 광고 수익을 빼고 순수하게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만 계산한다면 아마존의 핵심 전자상거래 사업은 사실상 손익 분기점이거나 심지어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광고 수익이요? 듣고 보니 저도 아마존에서 뭘 검색하면 첫 페이지는 거의 다 스폰서 딱지가 붙은 상품들이더라고요. 결국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소비자 눈에 띄기 위해 아마존에 내는 일종의 세금이나 자리세 같은 거군요. 돈을 내야만 장사가 되는 페이투플레이 생태계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내는 수수료 위에 광고세까지 추가로 내는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가 저가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테무나 쉰 같은 중국발 초저가 커머스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아마존이 가격 결정권을 잃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합니다. 아마존도 아마존 홀이라는 초저가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나요? 그걸로 방어가 안 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역부족입니다. 아마존 홀의 재구매율은 16%에 그치는 반면 테무는 28%에 달합니다. 와, 거의 2배 차이네요. 네, 이건 소비자들이 아마존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보다는 오직 가격과 빠른 배송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 분석은 아마존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혜자가 프라임 회원을 위한 빠른 배송 하나뿐이라는 좀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익은 허상이고 실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는 충격적인 분석인데요. 잠깐만요. 보고서에 나온 영업 현금 흐름은 1,307억 달러로 어마어마한 흑자인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마이너스 72억 달러라고요? 어떻게 1,300억 달러 흑자가 72억 달러 적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시장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식 보상 비용, 영어로는 SBC라고 하는 회계적 함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SBC는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주는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말하는데요. 기술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아주 널리 쓰는 방식이죠. 현금이 직접 나가는 건 아니니까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현금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는 이 SBC를 영업 현금 흐름에 다시 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다릅니다. 새로운 주식을 계속 발행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잖아요. 이건 명백히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 왜곡을 바로잡는 계산을 합니다. 아마존이 발표한 영업 현금 흐름 1,307억 달러에서 먼저 이 숨겨진 비용인 주식 보상 비용 약 220억 달러를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래 성장을 위해 물류센터나 AI 서버 같은 유형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쓴 돈, 즉 자본 지출, 캐펙스 약 1,159억 달러를 추가로 제외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질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2억 달러가 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모든 현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캐펙스에 쏟아붓고 심지어 모자라서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켜가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연간 1,250억 달러라는 캐펙스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럼 그 엄청난 돈, 연간 1,250억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 돈의 행방에 아마존의 진짜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이 바로 아마존의 진짜 비밀병기, 피지컬 AI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류 창고에 로봇 몇 대 더 들여놓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지능을 넘어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공간의 완전 자동화라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디플릿입니다. 디플릿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디플릿은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움직이는 100만 대가 넘는 로봇들의 모든 움직임을 학습한 일종의 초거대 AI 모델입니다. 이걸 통해 로봇들이 서로의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간처럼 협상하면서 움직입니다. 협상이요? 로봇들끼리요? 네. 마치 100만 대의 로봇이 하나의 뇌를 공유하는 거대한 유기차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 시스템 도입만으로 전체 물류센터의 효율성이 10%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10%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이게 바로 자본 회피 효과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새로운 물류센터를 10개 지어야 할 것을 9개만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류센터 하나 짓는데 수천억 원이 드는 걸 감안하면 이 AI 모델 하나가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셈이죠. 와, 로봇들의 두뇌, 물류센터의 신경망 같은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프로젝트 엘루나라는 것도 있다고요? 이건 AI가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로봇 유지보수 팀을 보내는 관리자 역할까지 한다면서요? 네, 바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궁극적인 목표 다크 웨어하우스로 가는 초석입니다. 말 그대로 불 꺼진 창고에서 로봇들만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저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만 들리는 조금은 으스스한 미래의 공장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최근 도입한 휴머노이드 로봇 디짓도 이해가 되네요.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성을 목표로 하는 아직은 좀 먼 미래의 꿈에 가깝다면 아마존의 디짓은 훨씬 현실적인 문제 해결사입니다. 당장 물류센터에서 인간 작업자가 하던 물건 상자를 옮기는 일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투입됐죠. 옵티머스가 철학자의 꿈이라면 디짓은 공장 관리자의 손익계산서 문제를 푸는 현실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보니 아마존의 AI 전략이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데요. 거의 무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아마존의 미래가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라고 몇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마존 레오로 이름을 바꾼 위성 인터넷 사업이라고요? 네, 원래 프로젝트 카이퍼로 알려졌던 사업이죠.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로부터 받은 사업 라이센스를 유지하려면 2020년 7월까지 계획된 위성의 절반, 그러니까 약 1,600기를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사된 위성은 150여 기에 불과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건가요? 자체 로켓 발사체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다 보니까 결국 경쟁사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쏘아 올리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된 기한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벌금 좀 내고 마는 건가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수십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자산 손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이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주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니.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실존적 위기가 따로 있다고 경고한다고요. 바로 에이전트 커머스의 등장이요. 네, 이 점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방안의 코끼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아마존 앱을 켜고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 에이전트에게 그냥 말로 시키게 될 겁니다. 평발인 내가 신기 좋은 $100 이하 러닝화 찾아서 주문해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AI 에이전트는 아마존의 검색 결과 페이지와 그 수많은 광고 상품들을 전부 건너뛰고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비교해서 진짜 최저가 상품을 찾아 바로 결제까지 해버릴 겁니다. 아마존 수익 구조의 핵심인 고마진 광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쇼핑을 시작하는 입구 자체를
AI 에이전트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아마존도 루퍼스라는 자체 쇼핑 에이전트를 내놓지 않았나요? 그걸로 방어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헤드폰을 찾아줘 같은 명령은 아마존의 압도적인 물류망을 가진 루퍼스만 수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것이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루퍼스가 아마존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죠. 소비자들은 더 이상 특정 쇼핑몰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똑똑한 AI 에이전트 하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상품을 비교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존의 방어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쟁터 자체가 아마존의 담장 밖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협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한편에서는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이 막대한 투자는 결국 현명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돈을 태워 없애는 걸까요? 이 자료는 시장이 아마존의 AI 투자를 보며 저지르는 가장 큰 오해를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핵심 근거가 바로 아마존만이 가진 독보적인 이중 수익화 능력입니다. 이중 수익화요? 돈을 2번 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와 자체 칩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외부적으로는 AWS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게 첫 번째 수익화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동일한 인프라를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디플릿 같은 물류 로봇 시스템과 쇼핑 에이전트 루퍼스를 돌려 물류비와 인건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합니다. 알겠습니다. AI 인프라에 투자한 돈이 한쪽에서는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을 줄여주는 도구가 되는군요. 다른 기업들은 AI를 쓰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데 아마존은 AI를 팔아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그걸로 돈을 아끼기까지 하는 정말 독특한 구조네요. 맞습니다. AI 투자를 제품으로도 쓰고 비용 절감 도구로도 쓰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마존의 진짜 해자라고 이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결은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저위험 우량주가 아니라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을 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아마존의 현재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아마존은 이제 우리가 알던 온라인 서점이나 쇼핑몰이 아니라 AI와 로봇, 심지어 우주 위성을 통해 물류와 컴퓨팅이라는 인류 문명의 근간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지능형 유틸리티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올인하기 위해 현재의 모든 현금 흐름을 희생하는 이 전략은 분명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중 수익화라는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도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표를 제시합니다. 바로 2026년 1분기 아마존 레오 위성의 발사 속도입니다. 과연 아마존은 하늘로 가는 길을 약속된 시간 안에 열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AI 제국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벌이고 있는 저 하늘 위의 경쟁이 사실은 지상에서의 생존을 건 싸움과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